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국가성장펀드 또는 국민성장펀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미래 산업에 큰 돈을 투입한다.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상품은 아닙니다.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유리한 상품도 아닙니다. 오늘은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인지, 일반인이 투자 전에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특히 직장인이라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에서 어떤 항목을 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공식 자료에서 사용되는 이름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전체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 산업 생태계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6년에는 30조 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바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 모집액은 6천억 원이고, 손실 우선 부담 목적에 재정 1200억 원을 더해 총 7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해 큰 펀드를 만들고, 그중 일부를 일반 국민도 공모펀드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열어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 산업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 광물 같은 분야입니다. 단순히 유명 대기업 주식만 사는 상품이 아니라 그 산업과 연결된 장비, 기업, 소재 기업, 인프라 기업, 기술 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펀드는 어떻게 투자될까요? 일반 국민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이 곧바로 특정 종목 하나에 투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모펀드가 돈을 모으고 그 돈이 다시 여러 자펀드에 나뉘어 투자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자펀드 운용사 10곳이 선정됐고, 국민이 가입하는 공모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곳을 통해 구성됩니다.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10개의 자펀드의 운용 결과를 공유하는 동일 포트폴리오 구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입 조건을 보겠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판매될 예정입니다. 모집 규모는 6천억 원이고, 선착순 방식이라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판매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냥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세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단어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입니다. 금융소득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자,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 펀드 배당 같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기준으로 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을 합쳐 2,500만 원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와 배당을 합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라면 보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금융소득이 많거나 해외 투자 비중이 큰 분들은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을 보겠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구간은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구간은 10%입니다.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투자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내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40%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1200만 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절세 효과는 내 소득 수준, 과세 표준, 세율,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하고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15%,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 구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가입 전에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총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민 전용 물량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판매 기간 중 일부 물량은 서민 전용으로 배정되며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과세 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내 과세 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 6% 구간인 사람과 24% 구간인 사람의 절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서 결정세액이 거의 없거나 0원에 가까운 분들은 추가 소득공제를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을 세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체감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난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계좌 가입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았던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금융소득명세를 확인할 수 있고 거래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명세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는 소득증빙 서류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가입 당일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니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째,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이 펀드는 예금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아닙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입니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으면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고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급하면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면 위험합니다. 전세자금, 생활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처럼 가까운 시기에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손실을 일부 우선 부담한다고 해서 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재정이 각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로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인 투자자의 원금 20%를 무조건 보장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넷째, 투자 대상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첨단 전략 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합니다. 특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 등의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큰 반면 주가 변동이나 사업 실패 위험도 더 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운용과 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 온라인은 약 1.0%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만 보면 작아 보여도 5년 동안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누적 비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세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됩니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금이 5년 동안 묶여도 괜찮은지, 손실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연말정산 자료상 실제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나라의 미래 첨단 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펀드입니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고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책 펀드라고 해서 안전한 상품은 아닙니다.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5년 동안 돈이 묶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5년 동안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인가? 둘째,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에서 총급여, 과세 표준, 결정세액을 확인했는가? 특히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어보고 총급여가 서민 물량 기준에 해당하는지, 과세 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결정세액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국민성장펀드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가입 여부는 반드시 상품 설명서와 투자 설명서를 확인한 뒤 본인의 자금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실제로 어떤 산업과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